어머니, 세탁은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옷이랑은 조금. 말끝이 흐려졌지만 뜻은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몸이 먼저 일어났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시계를 보는 것이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키면 나는 오늘도 늦지 않았다고 안도한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 몸은 오랫동안 같은 시간에 깨어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다. 그건 습관이라기보다 책임감의 그림자였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불을 켠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다가 방 안을 채운다. 그 빛 아래엔 늘 똑같은 풍경이 있다. 식탁 위엔 전날 밤 설거지하고 뒤집어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가스레인지 위엔 깨끗이 닦인 냄비가 하나 있다. 나는 냄비를 올리고 밥솥의 스위치를 누른다. 하얀 쌀알들이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익어갈 때 그 향기는 어쩐지 나를 안정시킨다. 나는 밥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날도 달랐던 건 없었다. 아들의 출근 도시락, 손녀의 유치원 도시락, 며느리의 다이어트용 샐러드. 나는 셋의 입맛을 모두 기억한다. 아들은 된장국보다 미역국을 좋아하고 손녀는 달걀 누른자를 싫어해서 흰자만 잘라 넣어야 하며 며느리는 샐러드, 드레싱을 따로 챙겨야 한다. 나는 그걸 매일같이 잊지 않는다. 잊으면 안 되는 일처럼 마치 그게 내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식탁에 도시락 3개가 놓이면 나는 손을 털고 커피를 내린다. 하지만 그 커피는 내 몫이 아니다. 손님용 머그컵에 며느리의 아메리카노를 채워놓고 나는 설거지통 옆에 놓인 찻잔을 꺼내 보리차를 따른다. 그게 내 아침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정답은 없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나는 분명 행복했다. 이제 엄마도 편하게 지내세요.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래가진 않았다. 처음엔 함께 식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식탁의 자리엔 경계가 생겼다. 나는 늘 맨 끝자리였다. 손녀가 쏟은 밥을 닦아내며 조용히 밥을 삼켰고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웃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건 가족의 대화였지만 나에겐 대화가 아니었다. 내가 낄 자리는 없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세탁은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옷이랑은 조금. 말끝이 흐려졌지만 뜻은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그 한마디로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부터 빨래통을 하나 더 샀다. 하나는 가족의 것, 하나는 나의 것. 그 차가운 플라스틱 통 2개가 우리 관계의 모양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엄마에서 가사도우미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그땐 몰랐다. 며느리는 바빴고 아들은 무심했다. 손녀는 사랑스러웠지만 점점 나보다 태블릿을 더 좋아했다. 나는 하루 종일 움직였지만 아무도 내 움직임을 보지 않았다. 집은 깨끗했고 밥은 따뜻했지만 나의 하루는 사라져 있었다. 밤이 되면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았다.
뉴스 앵커가 고령화 사회를 말할 때마다 나는 화면 속 숫자를 세듯 들었다. 고령층, 돌봄 노동, 무급가사. 그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면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을 걸레질하며 쪼그려 살았던 허리가 이제는 제 몸을 지탱하기 힘든 듯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밑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밥은 누가 차릴까? 손녀는 도시락을 누가 싸줄까? 내가 아프면 그들이 불편해질 테니까. 나는 불편함이 되기 싫었다.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허리를 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벽을 짚으며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그 말엔 걱정보다 의무가 섞여 있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녁은 그래도 해주실 수 있죠? 오늘 애들 학원 있어서. 그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걸 못 본 척했다. 그날의 밥은 유난히 짰다. 며칠 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권했다. 적어도 한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 달 동안 내가 누워있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되지? 밥은, 청소는, 빨래는? 나는 그 걱정부터 했다. 내 몸보다 집 걱정이 앞섰다.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일이 많아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나는 괜찮지 않았다.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퍼질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였다. 눈을 떴을 땐 밤이었다. 병실엔 아무도 없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다. 흰 천장만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 하얀 천장이 내 인생 같았다. 깨끗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집안일 가능하세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허리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다. 도망치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어디로?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지? 집은 내 것인데 정작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작은 존재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손녀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대답을 늦게 했다. 며느리가 부탁을 할 때 나는 한 번쯤 잠깐만이라 말했다. 그건 작은 반항이었지만 나에게는 커다란 변화였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조차 그들에게는 불편이 되었다. 요즘 왜 그러세요? 그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웃었다. 이제야 나를 되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보았다. 도장이 찍힌 낯선 서류, 대출 동의서, 박순자 명예. 나는 손끝으로 내 이름을 따라 썼다. 글자가 흔들렸다. 이름은 분명 내 것이었는데 내가 신청한 적이 없던 대출 서류에 있는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평생 불려온 이름인데 이제 와서야 그 이름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내 인생의 뒤에서 내 이름을 대신 써버린 기분이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서글픈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노가 있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졌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벽식에 초침이 돌아갈 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리고 새벽 5시, 늘 일어나던 시간. 그날은 밥솥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커피포트를 켜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정말 오랜만에 들려오는 나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은 도시락 안 싸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나 좀 쉬려고.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오늘은 나한테 쓰고 싶어서.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마 내가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 봐 걱정했을 것이다. 아니, 걱정이라기보다 통제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나는 너무 순종적이었다. 그들이 정한 질서 안에서 나는 시계의 톱니처럼 같은 자리를 돌았다. 이제 그 톱니가 멈춘 것이다. 그들에게는 불편했겠지. 점심쯤 되어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며칠 전 대출 서류 말이야.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 괜히 신경 쓰지 마.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가 덧붙였다. 가족끼리인데 엄마 나 믿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가족끼리니까 더 조심해야지. 그건 말하지 못했다. 그 대신 아주 짧게 말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난 뒤 한참 동안 손이 떨렸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을까? 그날 오후 나는 서랍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다른 것을 꺼냈다. 오래전에 잊어버린 봉투 하나. 검정고시 성적표였다. 그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있던 내 젊은 날의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그 성적표를 가만히 손끝으로 쓸었다. 이걸 다시 써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평생 가족의 일정을 챙기느라 내 인생의 계획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노트북을 켰다. 손끝이 떨렸다. 야간대학 입학 지원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다. 마우스 커서를 그 위에 올려두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너무 늦은 걸까? 이 나이에 학교를 다니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하고 싶잖아. 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신청서의 이름 칸에 박순자라고 적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썼다.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었다. 며칠 뒤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축하합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야간과정 합격.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나는 한참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웃음이 터졌다. 내가 합격했단 사실보다 아직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학교 다니게 됐어. 아들이 숟가락을 멈췄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학교요? 어떤 학교요?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 나이에 학교는 좀. 며느리가 거들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무리겠지. 그래도 할 거야.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해보다는 당혹에 가까웠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책상 위엔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그 종이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다. 합격. 평생 가족의 일만 합격시키느라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을 합격시킨 순간이었다. 학교 첫날 나는 버스를 탔다. 창밖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나만 혼자 살아있는 것 같았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손은 평생 걸레를 쥐던 손이었다. 그 손으로 이제는 책을 쥔다.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내 앞에는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 햇빛이 교정의 나무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반짝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울컥했다. 내가 그 먼지 속에 섞여 있는 기분이었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빛을 받고 있었다. 수업은 어렵고 낯설었다. 교수님이 말하는 단어 절반은 처음 듣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단어를 다 적고 집에 와서 하나씩 찾아봤다. 눈은 흐릿하고 손은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서 나는 오히려 확실하게 기억했다. 배운다는 게 이렇게 뜨겁고도 서러운 일인 줄 몰랐다. 밤늦게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워있으면 가슴이 뛰었다. 그건 설렘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일까? 그럴 때마다 나는 부엌에서 냄비를 꺼내 보았다. 그 냄비에는 수십 년간의 내 노동이 새겨져 있었다. 그 주름진 손자국들 위로 손을 얹고 속삭였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 버텼잖아.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봉사활동 프로그램 모집 공지가 올라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다.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배식 봉사를 하는 일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나를 어머니라 불렀다.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부르는 어머니는 가족들의 가사노동의 도구가 아닌 따뜻한 이름이었다. 그날 봉사 후 젊은 학생 하나가 내게 물었다. 선배님, 왜 사회복지를 전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 대답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단단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나 지금 살아있구나. 그 단순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몰랐다. 나는 새벽마다 다시 태어나는 연습을 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떠지면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면 오래 붙어 있던 망설임이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 공기를 마시며 등뼈를 곧게 펴고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불렀다. 나의 이름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느 날에는 그 이름이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돌아왔고 또 어느 날에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처럼 일어났다. 나는 그 작은 불씨를 손바닥으로 감쌌다. 꺼지지 않게 내 숨으로 덮어주듯이. 서랍의 서류는 더 이상 책상 위에 나뒹구는 종이가 아니었다. 그 낯선 도장과 타인의 필체는 나에게 오래된 습관을 바꾸라는 신호였고 지금까지 미뤄온 선택을 당겨오라는 종소리였다. 나는 공책의 첫 장을 넘겼다. 얇은 줄 사이에 오늘 할 일을 적었다. 이름을 되찾는 절차,
계절을 정리하는 순서, 통신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빌릴 책 목록. 마음속은 여전히 떨렸지만 문장과 순서가 생기자 손끝의 떨림이 줄어들었다. 나는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할 일을 정리해 주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부터는 내 일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은행에 가는 길, 발걸음이 낯설 만큼 가벼웠다. 창고 앞에 서면 늘 누군가의 부탁을 대신 처리하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내 이름을 먼저 꺼냈다. 입술이 마를 만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서류 위의 이름이 내 목소리와 겹치자 말과 글이 합해지는 순간에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나는 내가 나라는 사실을 절차로 증명하는 법을 배웠다. 도장 대신 서명, 막연한 신뢰 대신 기록, 정서적인 호소 대신 날짜와 사건의 배열. 창고 유리는 차갑고 매끈했지만 그 유리 위에 비친 내 얼굴은 오래전보다 덜 흔들렸다. 집안 공기는 그날따라 조용했지만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익숙한 식탁과 잘 닦인 싱크대, 제자리에 놓인 생활의 물건들. 질서라는 이름의 배열은 변함없었지만 나는 그 배열 속에 내가 없는 것을 알아버려서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식탁 끝자리의 의자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내 자리가 된 곳. 거기 앉아 수없이 식판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우던 내 손길이 스쳐갔다. 그 손길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결단이라면, 결단은 어쩌면 새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방향만 바꾸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의자를 조금 당겨 식탁의 가운데 쪽으로 옮겼다. 작은 이동이었지만 시야가 달라졌다. 등을 기대던 벽이 없어지자 방이 넓어졌다. 불을 끄고 누우면 과거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비 오는 날 젖은 걸레를 쥐고 바닥을 문지르던 자세, 한겨울 새벽 차가운 물로 쌀을 씻던 손, 명절 아침 큰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던 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말들의 온도. 그 온도는 늘 적당했지만 내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았다. 나는 그 장면들 위에 지금의 나를 겹쳐보았다. 새로운 냄비, 새로운 필기구, 새로운 발걸음. 어쩌면 결단은 현재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서로의 온도를 나누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온도가 섞이면 서늘하거나 뜨겁지 않은 오래 유지되는 따뜻함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등록금은 크고 남은 저축은 작았다.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한쪽에는 필수의 목록, 다른 한쪽에는 습관의 목록. 필수는 책과 교통비와 시간, 습관은 과도한 장보기와 내 몫이 아닌 배려였다. 나는 그 종이에서 습관 몇 가지를 지웠다. 누군가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자동으로 담던 물건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선뜻 내어놓던 시간들. 대신 작은 원을 그려 나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하루 1시간은 도서관에서 내 이름으로만 사용하는 시간, 한 달에 한 번은 강의와 관련된 도시에 가서 길을 걷는 시간, 주 3회는 허리를 위한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 규칙은 간단했고 단순함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리곤 방의 물건들을 꺼내어 박스에 나누어 담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것과 작게 보이지만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분류의 기준은 타인의 편의가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었다. 손때 묻은 수건 하나, 오래된 찻잔 하나, 작은 수첩과 짧은 연필. 박스는 가벼웠고 마음은 비워졌다. 나는 오래 머물던 방을
조심스럽게 돌아보았다. 햇빛이 바닥에 내리던 자리, 바람이 커튼을 밀던 시간, 잠들기 전에 소리 없이 접던 무릎다며 그 사소한 장면들 사이로 나의 날숨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숨결과 작별 인사를 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만 남는 것들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계단이 있는 건물이었고 창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등을 데워줄 빛의 방향이 마음에 들었다. 방바닥에 앉아 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거친 감촉이 번갈아 손끝에 전해졌다. 벽지는 새 것이 아니었고 바닥의 나뭇결은 자잘한 상처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이 이상하게 안심을 주었다. 이 방에도 누군가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증거, 지나간 시간 위에 또 다른 시간이 겹칠 수 있다는 약속. 나는 약속이 있는 방에서 살기로 했다. 짐을 들여놓은 첫날 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불을 껐다. 창문으로 얇은 달빛이 들어왔다. 광택 없는 책상의 모서리가 달빛에 잠깐 반짝였다가 이내 어둠으로 사라졌다. 나는 죽처럼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누였다. 낯선 방에서 첫 잠은 흔히 얕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깊었다. 깊은 잠과 얕은 잠 사이를 오가면서도 몸은 가벼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목덜미의 긴장이 줄어 있었다. 오래된 베개에서 익숙한 냄새 대신 비어있는 공기의 냄새가 났고 그 비어있음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았다. 저녁 시간 책 반납과 정리, 분실물 접수, 간단한 이용 안내. 나는 손을 들었다. 손등의 얇은 혈관이 유난히 파랗게 보이는 나이에도 손을 드는 일은 여전히 떨렸다. 그러나 떨림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한 줄짜리 자기소개를 적는 칸에 오랫동안 멈추어 있었다. 가사, 돌봄, 노동, 어머니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결국 나는 짧게 적었다. 오래 버티는 법을 아는 사람.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버틴다는 것이 무기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줄은 예전엔 몰랐다. 사서실 문을 두드리고 서류를 건넸다. 일주일에 이틀 도서관의 저녁 공기는 같은 시간에 천천히 식었다. 책등을 닦으며 제목을 읽으면 종종 내 지난 날과 닿는 문장들을 만났다. 사회정책과 통계의 수치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하루를 붙들어 주는 짧은 구절들. 그 구절들은 내 허리보다 먼저 마음을 세웠고 마음이 서자 몸이 따라 일어섰다. 거대한 변화는 오지 않았지만 자잘한 균형은 생겼다. 균형은 속삭임처럼 조용히 찾아와서 생활과 생활 사이의 빈틈을 메웠다. 나는 집으로 짧은 편지를 보냈다. 손녀가 읽어도 우리가 없을 만큼 간단하고 며느리가 읽어도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단단한 문장들로. 나는 나의 생활을 시작했고 필요한 것들은 나 스스로 마련할 수 있으며 너희의 생활은 너희가 꾸리면 된다는 내용. 경계는 차갑지 않았고 선언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종이에 적힌 경계는 서로를 위한 온도였다. 편지를 붙이고 나니 손끝이 덜 떨렸다. 경계는 사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오래 남게 하는 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생활의 사소한 충돌들이 찾아왔다. 오래된 습관이 중력을 가진 것처럼 나를 다시 이전의 자리로 끌어당겼다. 누군가의 부탁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시간표를 지웠고 누군가의 불편이 들릴 것 같으면 미리 장바구니를 채웠다. 나는 그때마다 가방 속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늘의 규칙을 조용히 읽었다.
하루 1시간은 내 이름으로만 사용. 내 선택은 타인의 편의를 위한 자동 반사보다 우선. 규칙은 내 안에 오래된 반사를 늦추었다. 늦어짐은 틈을 만들었고 틈이 생기자 선택이 보였다. 선택은 느린 사람에게도 공평했다. 강의실 발표를 위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주제는 돌봄, 노동의 가격이었다. 나는 숫자 대신 하루의 동선을 그렸다. 밥솥 스위치가 눌리는 시각, 국이 끓어오르는 시간, 도시락이 식는 동안의 설거지, 학원 시간표와 엇갈리는 저녁, 그리고 밤의 빨래. 그 동선 위에 화살표를 얹고 화살표 사이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나였다. 점이 사라진 날의 끼니는 공백이 되었고 공백은 누구의 이름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원고의 마지막에 짧은 문장을 적어 넣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발표 당일 나는 손바닥에 땀을 쥐었다. 강의실 앞에 서서 숨을 고르는 동안 오래전 병원의 흰 천장이 스쳤다. 그때는 누워서 올려다보던 천장, 지금은 서서 내려다보는 종이. 위치가 바뀌자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고 말이 내 입에서 내 귀로 돌아오는 길을 느꼈다. 말이 길을 잃지 않도록 호흡을 모서리에 걸어두었다. 말이 끝났을 때 강의실은 잠깐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비난의 정적이 아니라 경청의 여백처럼 느껴졌다. 그 여백을 지나 박수가 왔다. 박수 소리는 천장에 부딪혀 부서졌다가 작게 나에게 돌아왔다. 나는 그 조각들을 가만히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 주머니가 묵직했다.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생활은 결단을 시험했고 시험은 자주 예고 없이 찾아왔다. 도서관 근무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허리가 번개처럼 찔렀다. 한 칸을 내려설 때마다 다리에 작은 통증이 올라왔다. 나는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내려왔다.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결심이 식지 않도록 난간의 차가움을 손바닥에 새겼다. 집에 도착해 찜질팩을 데웠다. 따뜻함이 허리뼈를 감싸자 몸이 내 편이 되는 감각이 돌아왔다. 아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대신 아프니 잠시 쉰다는 문장을 선택했다. 포기는 멀리 있고 쉼은 가까이에 있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더 자주 선택하기로 했다. 가끔은 외로움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밤 도서관의 조용함이 나를 살리고 같은 조용함이 나를 고립시키는 순간이 번갈아 찾아왔다. 그럴 때면 나는 캠퍼스 가장자리에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섰다. 우듬지에 걸린 빛이 어둠과 섞이는 지점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나무는 오래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고 잎은 제때 놓아주는 법을 알고 있었다. 버티는 법과 놓아주는 법이 한 나무 안에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결단에 또 다른 얼굴을 배웠다. 붙잡을 것과 떠나보낼 것을 구분하는 일, 그리고 그 구분을 매일 새로 확인하는 일. 결단은 그래서 매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설명으로 나를 설득하지 않았다. 일정표에 내 이름을 먼저 적고 남은 칸에 다른 이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 순서만 지켜도 하루는 덜 흔들렸다. 가끔은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미안함도 언젠가는 용도가 다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래 사용한 도구처럼 손에 익은 감정이었지만 무디고 무거워져서 더 이상 잘 깎이지 않는 칼처럼 미안함은 어느 지점에서 기능을 잃는다. 기능을 잃은 감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는 결단의 한 방식이었다. 창밖에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교정의 나무들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고 도서관 유리창엔 저녁마다 노을이 얇게 퍼졌다. 나는 창문을 닦는 동작처럼 내 하루를 닦았다. 군더더기를 지우고 남은 것을 반짝이게 했다. 새 것은 아니지만 새처럼 가벼운 마음이 만들어졌다. 마음이 가벼워지자 오래전부터 무겁다고만 생각하던 이름의 무게도 달라졌다. 내 이름은 의무의 표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생활의 서명이었다. 나는 그 서명을 기꺼이 반복했다. 같은 글자, 같은 획, 그러나 매번 달라지는 손의 온도로. 어느 날 저녁 나는 문득 깨달았다. 결단은 큰일의 선언문이 아니라 작은 일의 반복문이라는 것을. 문장 끝의 느낌표보다 줄의 시작에 놓인 평범한 글자들이 더 많은 것을 바꾼다는 것을. 나는 다음 줄을 준비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문장을 시작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캠퍼스의 느티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남은 잎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로 흩어졌다. 그 잎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다. 나는 도서관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무릎 위에는 아직 덜 읽은 책 한 권. 이제는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돌아오는 길, 가방이 유난히 가벼웠다. 짐이 줄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사소한 일까지 확인하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은 나를 위해 뭐 했지? 어느 날 저녁 문득 창문을 열었을 때 멀리서 파란 불빛이 바다처럼 반짝였다. 도시의 불빛이었지만 내 눈에는 파도 같았다.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릴 때마다 나는 다시 숨을 쉬는 느낌을 받았다. 오래된 집의 답답한 공기 대신 새로운 방의 공기가 내 폐를 가득 채웠다. 자유란 이렇게도 조용한 것이구나. 소리치거나 외치지 않아도 되는 것. 그저 편히 숨 쉴 수 있는 것. 학교 수업도 익숙해졌다. 이름을 부르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부름이 기분 좋게 들린다. 박순자 학생이라는 호명이 내 인생의 새로운 문장처럼 느껴진다. 젊은 학생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를 어머니가 아닌 선배님으로 불렀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했다. 누군가의 돌봄 대상이 아닌 스스로 서 있는 사람으로 불리는 순간이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나의 작은 원룸은 공부방이 되었다. 벽에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다. 오늘의 나에게 수고했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그 문장들은 내 손으로 쓴 것이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건네는 위로처럼 들렸다. 밤늦게 커피 냄새가 방 안에 퍼질 때면 나는 종종 생각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겨울방학이 다가올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설엔 내려오시죠? 그 말이 뜻밖이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 이번엔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단지 그리움이었다. 설날 나는 새로 산 회색 코트를 입고 기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어릴 적 기억과 겹쳤다. 눈 덮인 들판,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기차가 멈출 때마다 사람들은 짐을 들고 내렸지만 나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아들이 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예전보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는 약간의 주름이 늘어 있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얼음을 녹였다. 며느리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는 미안함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마주 보며 말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짧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모든 용서가 들어 있었다.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 있었다. 며느리가 직접 끓였다고 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국 한 숟갈을 떠먹는데 눈물이 났다. 짠맛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정이 입안 가득 퍼져서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방향을 잃을 뿐이라는 걸.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이 가족의 방식이었다. 손녀는 어느새 훌쩍 커 있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봉사활동 발표했어요. 할머니 얘기도 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무슨 얘기? 손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도왔대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자신도 도와요. 그게 진짜 멋진 어른이래요. 그 말이 내 마음을 깊게 울렸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결국 내 손녀였다.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의 언어는 통했다. 밤이 깊고 식구들이 잠든 후 나는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캠퍼스의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그 가지 끝에는 이미 봄의 새싹이 준비되고 있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추위를 견디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봄은 자라나고 있었다. 나의 시간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느림이 싫지 않았다. 느림 속에 여백이 있었고 여백 속에 평화가 있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날 교수님이 내게 말했다. 박순자 학생, 당신의 이야기를 논문으로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인생이 논문이 될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는 큰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돌아오는 길, 나는 가방 속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내 인생은 늦게 피었지만 결코 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커튼 끝이 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갈 때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나와 새로운 나를 동시에 느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다. 박순자.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두 번째 인생의 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건 아마 우리 모두가 비슷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또 생각보다 단단하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햇살이 머물길 바라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